이 영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 그게 뭔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 인간이 왜 오늘 꽈무 셔츠를 입었나, 천만을 아니, 바라보고 있는데. 영화를 봤는데 내가 좀 할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파묘 얘기 긴급 편성. 파묘 어제 보셨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아니, 재밌게 봤으니까 얘기를 했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야 진짜 다 나오네. 와 이런 거 있잖아, 느낌상. 그래서 야, 지관과 무당이 같이 나와?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닌데?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 때로 따지게 되면 생각보다 양반이나 높은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사람이고, 무당은 사실은 생각보다 일반 민중들과 좀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백화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속학적 요소가 한 번에 다 나온 작품? 찹쌀, 말피, 도깨비불, 도깨비, 뭐 절도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야, 한국에서 이보다 더 한국의 토속적인 민속신앙들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작품이 앞으로 쉽게 나올까? 재밌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문화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 전통 문화가 사라졌구나. 이런 것이 만약에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영화가 이렇게 흥행하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일제강점기 때나 구한말만 보더라도 무당 갈 것이냐,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 갈 것이냐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무당들은 선교사들이 애들 막 구워 삶아서 고기로 만들어 먹는다라고 거짓 소문 내고, 왜냐면 환자들이 무당 쪽으로 안 가고 막 병원 가버리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전 봐야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행동들은 하나도 하면 안 되죠. 근데 영화 보면 유해진 씨 막 기도하시면서 막 직관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지난 2000년간 내려왔었던 전통 문화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건 일제강점기, 그리고 가장 컸던 사건은 저는 언제나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국전쟁기. 한국전쟁이 정말 모든 걸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고도의 산업화 과정, 이 3단계를 거치면서 전통이라는 게 완전히 유실됐구나.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재밌게 모두가 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럼 민속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오류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를 지적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거면 이제 제가 오류, 비판 이렇게 할 텐데, 그건 아니고 어차피 보신 분들이 재미는 있는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거기 나온 독립운동 뭐 이런 게 오히려 화제가 되지, 찹쌀, 말피, 뭐 도깨비불 뭐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면 잘 몰라요. 그런 거 관련돼서 하나하나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왕 말씀드린 김에 그냥 대놓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 그게 뭔지 알아요? 관이 안 썩어요. 사실은 관은 사람보다 빨리 썩어요. 뭐 빨리 썩을 수도 있겠어, 썩을 수 있지만 사람 썩는 거랑 비슷해요. 관은 금세 썩어요. 100년 동안 그렇게 완벽하게 유지되는 나무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그 어떤 특정한 공간으로 유지가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땅에다 딱을 파서 딱 안치시키고 덮잖아요. 근데 펴보면 뼈도 생각보다 다 나오고 왜냐면 실제로 이게 몇 달만 지나도 중요뼈 빼고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보면 뼈가 쫙 나오고 그 나무관이 딱 있는 거 보고 막, 이거는 이제 완전 영화적 허운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관이 핵심이니까 뭐 공격한다는 얘기보다는 그냥 사실적 관점이나 연구적 관점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그게 저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제 와이프한테 이렇게 보면서, 자기야, 사람이 저렇게 썩었는데 나무는 왜 있냐? 야, 나무 빨리 썩어. 이러면서 오니를 도깨비화 했다고 하는데, 일본의 도깨비로 불렸던 오니는 요괴가 맞는데, 일단 도깨비는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도깨비라는 것은 요괴가 아니고요. 주로 고대 사회에서 나오는 도깨비는 그런 귀신보다는 해태 같은 역할 있죠. 재해를 방지하고 화재를 방지하고 하면서 어떤 벽이나 기와장 같은 데 문양으로 들어가는 도구고, 도깨비를 악령화 귀신화 시키는 건 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악귀가 되는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원혼이 이제 재앙을 일으키는 악귀가 되고 이런 스토리가 많은데, 우리나라 귀신들은 악귀가 되는 사례가 흔하진 않고 그냥 귀신이 막 집에서 같이 살고 그래요. 귀신이란 존재가 원래는 일상 속에 있어요. 우리 영화를 보면 귀신이 산 속에 있죠.
관이 산속에 있잖아요. 산속의 귀신 스토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산속은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 데가 아니에요. 쉽게 접근하는 데 귀신이 있어야지. 저렇게 산속에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속을 들어가질 않아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이라는 것의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산가, 첩첩산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더 재밌었던 게 뭐냐면 도깨비 불이 나오잖아요. 불덩이가 막 하늘에서 확 돌죠. 그게 대박이었어. 왜 대박이었냐면요, 도깨비 불은 이 조선 후기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 기록을 보면 나오는데, 도깨비 불은 뭔지 알아요? 도깨비 불의 불은 빛이에요. 문헌상 남겨져 있는 도깨비 불 기록들을 보게 되면 우리 영화에 나온 것처럼 불덩어리가 확 다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전기가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둡잖아요. 달빛 외에는 다른 빛이 없고 호롱불 빛밖에 없는데 밤에 또 다른 빛이 하나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그걸 도깨비 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불을 정말 문자 그대로 불로 만든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재밌었고, 돼지 나오죠? 돼지도 사실은 무당이 과거에 뭘 썼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데, 적어도 하나 분명한 건, 적어도 조선시대나 구한말까지는 그 구술하는 데 있어서 고사용 도구로서 돼지를 많이 쓰지 않았던 건 분명해요. 돼지를 아예 안 쓴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까지는 내내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를 좋아했고, 많이 먹지 않든 먹던 소를 고기의 대명사로 인식을 했어요. 근데 돼지가 많이 보급이 된 건 일제강점기 때예요. 그러니까 고사머리에, 그러니까 돼지머리가 올라된 문화라든지 돼지의 부위를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활용해서 식문화를 만들게 되는 거는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의 문화예요. 워낙 우리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과거에도 그랬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하다. 그리고 찹쌀과 말피가 나와요. 근데 조금 이상했던 거는 말피, 이건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소는 굉장히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서 확 번성이 되는데, 말은 조선 전기나 후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은 군용마예요.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말이 농업에 투입이 안 돼요. 우리는 황소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라는 건 언제나 군사용, 양반용, 의존용이거든요. 근데 말피를 갖고 뭐 어떤 공격한다? 이거는 약간 의아했었어요. 독특하다는 생각도 좀 해봤고, 이제 보통 이제 나오게 되면 뭐 고추, 뭐 지푸라기, 찹쌀, 팥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무당은 민중의 종교예요. 가난하고 돈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대부분 무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쉽게 말하면 푸닥거리의 대가로 받는 게 팥, 뭐 찹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보면 팥이나 찹쌀 같은 게 하얗거나 빨갛거나 하면서 색감이 선명하잖아요. 선명한 색감이라는 것은 공자가 얘기할 때 색감에도 정한 색이 있고 사한 색이 있거든요. 정한 색은 그 색깔의 특징을 정확히 드러내는 색깔인 거고, 사한 색깔은 탁한 색깔이에요. 근데 찹쌀이나 팥 같은 건 색깔이 비교적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색인 거죠. 바른 색깔. 그러니까 그런 걸 뿌리면 사악한 악기를 막을 수 있다는 민중의 소박한 믿음인 거죠. 영화를 보면 반일주의라는 비판도 지금 하는데, 왜 새말뚝 이야기 나오잖아요. 반일주의란 말이 웃긴 얘기고,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영화가 이제 어떤 그 좀 흥미롭게 접근했죠. 만약에 앞에 얘기만 나왔으면 뻔한 그냥, 사실 영화 한 중반쯤 되면 이 영화 앞으로 어떻게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감독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영화를 호러로 가냐, 좀 대중성 있는 의미로 가냐, 후자를 선택을 한 거죠. 뭐 공포와 우리 역사의 아픔을 같이 겪으면서 영화의 격을 좀 올린 건데, 쇠말뚝 이야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1990년대 때 우리나라에 등산하시던 분들이 산에 보니까 쇠말뚝이 너무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단정한 거죠.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정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박아놓은 거다. 막 뜯어내는 운동이 90년대 때 한참 벌어졌어요. 몇 년 전부터 역사 검증 바람, 이 맞냐 틀리냐 갖고 엄청 따지잖아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목적으로 조선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진짜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일본의 음양사들이 와서 혀를 꽂았다.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구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열풍이 있었는데 열풍에 근거가 없다까지가 현재 도달한 거고,
사실 이게 지금 전국에 쇠말뚝 진짜 많거든요. 저는 이제 직접 좀 돌아다녀 본 적도 있는데 쇠말뚝의 개수가 토지 측량을 한다고 하기엔 너무 많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같이 가서 고고학자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쇠말뚝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너무 좀 근거 없이 시작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관련 연구가 없다. 즉 아니다란 말보단 모른단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말뚝 이야기를 갖고 의도적으로 반일 심리를 자극하려고 했다는 말은 좀 위험해요. 그 모른다라는 측면까지 왔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전 이게 폄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1990년대 때 쇠말뚝을 그렇게 열심히 뽑았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 자체가 돌아보니까 무용했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행동은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이유가 있거든요. 민족문화유산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1990년대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나라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가 되던 시기잖아요. 물론 87년에 민주화가 되긴 했지만 90년대 들어오면서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민주화 투사들이 대통령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개혁적이었어요. 그 상징적인 사건은 경복궁 앞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고 이 도성에 대한 모양을 새롭게 각을 잡아가는 과정인 거죠.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우리가 주도된 새로운 형태의 민족문화 창달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열정적 개혁 의지가 넘치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기간 속에서 이런 행동도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쇠말뚝 이야기를 그 자체는 잘못된 행동인 거는 현재로서 맞지만 함부로 폄하하면서 아유 저 반일주의자들 무조건 이거는 맥락이 없는 비판인 거예요. 과거의 어떤 일본 문화에 의해서 우그러졌던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갱신하고 더 나은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속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이고 그런 걸 좀 봐주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야, 난 영화 보고 혼자 깜짝 놀랐네. 뭐냐면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이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귀신이란 책이 있어요. 영화에는 무라야마 준지가 나오죠. 무라야마 지준이란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음향사가 아니고요. 촉탁 연구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조선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조선 전체를 조사를 해야지만 조선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지만 통치를 잘할 거 아니에요. 조선 총독부에서 촉탁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금을 주면서 연구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너 한번 이 분야에서 한번 성과를 내봐 하면서 후원을 해줘요. 근데 무라야마 지준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한국에 와서 조선 총독부의 후원을 받으면서 뭘 했냐? 민속학, 조선의 무당, 그리고 민중 문화가 뭔지를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귀신이라는 책이 지금도 번역이 돼 있어요.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단점도 있고 비판을 받을 구석이 있죠. 일본인이 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부의 후원을 받아서 당시엔 아주 예외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20세기 초반에 당시에 평범한 민중들 사이에서 그때 민간의 무속 문화가 어땠는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귀신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인 연구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일본 학자 이야기하면 무조건 나쁜 놈들 식민사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사실은 또 그런 일본인이기 때문에 지니는 한계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낸 사람들도 많은데 무라야마 지주는 한국의 민속학의 거의 뭐 선구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영화에 무라야마 준지가 나온 거야. 제가 이제 완전히 충격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할아버지, 귀신 할아버지, 그 사람이 이제 친일파잖아요. 박머시기로 나와요. 중추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중추원은 뭐냐면 조선 총독부 자문기관이에요. 중추원 멤버가 된다라는 것은 빼박 친일파예요. 빼박. 근데 이건 뭐 오늘은 제가 자세히 안 할 텐데 박중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친일파 특집 하면서 한번 할게요. 박중양은 확신범. 그러니까 뭐냐면 반민특위 때 끌려 나왔었을 때 이광수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일본이 망할 줄 몰라서요. 변명형. 최리는 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회형. 박중양은 나와서 당당하게 나는 한민족을 위해서 활동을 한 것이요. 끝까지 생각을 안 바꿔요. 그래서 완전히 박중양은 정말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그러니까 영혼까지 다 갖다 바치면서 일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조선민족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신념이라는 말을 써주기 너무 싫은데 굽히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아주 정말 탑 10명 안에 꼽는 유명한 친일파가 박중양이에요. 원래 박모식이 나오길래
박중양으로 안 나왔는데 박중양으로 믿고 싶은 거야. 박중양이지! 말이면서 뭐 이런 거 나왔고요. 근데 보니까 귀신이 진화가 돼가지고 괴물이 되는 모습이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예. 이건 좀 서양적이지 않나요? 재밌긴 했죠? 아, 목은 쇠를 이긴다. 후반부는 완전 서양 귀신 맞아요. 그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귀신이 나타나니까 중세 때 성리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령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치게 하고 가끔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과학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기를 입어서 형상화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중세 때 성리학자들, 중국의 성리학자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왜냐면 귀신은 혼이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이게 육신을 입으려면 뭔가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아니라 영이 동물이나 사체와 결합을 해서 진화한단 말을 해버려요. 일단 에볼루션, 진화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서양적 관념인 거죠. 그리고 이게 거대한 괴물이 돼서 괴물이 물리적으로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서양 신화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귀신 이야기죠. 어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는 완벽한 어떤 좀 그 서양화된 귀신 혹은 현대 미디어적인 영향이 이렇게 결합된 모습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재밌죠. 제가 이렇게 뭐 영화를 막 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다음번 이제 저기 파묘 2는 제가 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면 더 맛깔진 뭐 이렇게 영화계에 큰 손 되고 싶어요. 뭐. 마지막 하나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딱 요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른 시점에 불교가 등장해서 불교가 민중의 어떤 무속이나 이런 민간 문화를 다 흡수시켜버려요. 혹은 파괴해버려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화장을 하잖아요. 절이라는 시스템 안에다 다 흡수를 해버리죠. 그 다음 유교가 등장해요. 유교에서 신비한 현상을 다 해석해요. 월식, 일식 다 해석하고 도덕론적으로 다 분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개항기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럼 이제 제 말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그거 절에 가보면 칠성각 있고 또 저기 뭐 이렇게 삼신신앙 다 있고 유학자들 다 저기 명당 따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기 뭐 고장농지 구장론지 그 나오듯이 유해진 나오듯이 다 전 보러 다니잖아. 딱 그 정도. 무속이나 민간신앙이나 땅보고 이런 것들은 민간의 염원이고 기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존하는 심리는 인류의 모든 곳에 어느 때나 퍼져 있죠. 근데 그게 체계화가 되는 지역이 있고 체계화가 되지 못하고 그냥 잔재로만 남아서 부분적으로 활용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간 너무나 철저하게 고등종교에 의해서 이게 통제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딱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험치를 벗어나는 심오한 얘기를 찾기는 어렵다. 근데 그에 비해서 유교나 불교 영향력이 좀 비교적 약하거나 달랐던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 될 때 제가 이번 파묘에 나온 일본 귀신 얘기는 사실 완전히 틀린 얘기거든요. 일본 요괴학이나 일본 귀신 얘기 재밌겠죠? 다음번에 일본 귀신 얘기로 만나요.